안녕하십니까. 야너드 준철스쿨 대표 강사 최준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좋은 경영자 판별하기입니다. 경영자는 말의 기수, 그리고 군대의 장군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말이더라도, 그리고 같은 병력이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리더십의 힘이죠. 밸류에이션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자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좋은 경영자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경영자에 앞서서 좋은 경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희가 미식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 경기를 보면서 와, 저 쿼터백 잘하네, 저 라인백 잘하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 친구가 쿼터백이랑 미리 얘기를 나눠보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미식축구 경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자가 맡은 경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본질적인 경영 사이드입니다. 회사의 경영은 고객 확보,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고요. 여기에 다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나오고, 이익을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이 단순하게 나타내면은 우리가 기업 활동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영 활동입니다. 그러면 좋은 경영이라고 하면 결국 이 요소 하나하나에 충실한 경영 활동이 되겠습니다.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고객의 숨은 수요를 찾아내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행력을 발휘하고, 이 수요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대를 읽는 안목을 갖추고 결국 소비자가 우리 회사에 지불하는 것까지를 연결하는, 이거를 가장 잘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한번 써본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이 서비스에 만족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투자자적 관점에서 이런 고객 확보를 잘하느냐를 가장 잘 판별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뭐 피터 린치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강방천 회장님 같은 분들, 매출은 뭐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매출에 앞서서 먼저 고객이 중요하다, 고객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을 역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매출은 고객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 이익을 나눠 먹기 위해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고객을 계속 유지하고 고객이 다른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에 지불하도록 만드는 기술, 이것이 바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경영의 요소라고 하는 거는 확장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을 뭐 같은 제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지역 확장, 한국에서만 팔던 거를 뭐 중국에서 판다든지, 그리고 제품의 확장, A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인지도와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B를 만들고 C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주식이 채권과 가장 차이가 나는 요소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주식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돈을 빌려주고 말겠죠. 하지만 이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확장성을 발휘하는 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계속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돼서, 특히 요즘 경영에서는 경영의 여러 요소 중에서 확장성을 잘 발휘하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회사로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가끔 언급했지만 한솔케미칼 같은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소재들을 개발해내는, 그래서 계속 매출을 늘려나가는, 혹은 동국제약처럼 마데카 소를 만들지만 이걸 활용해서 마데카 크림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FNF처럼 한국에서 팔던 모자를 중국에 가서 파는 지역적인 확장,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가 경영을 잘한다라고 누차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용인데요, 크게 보면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별이 됩니다.
특히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가져가는 이 능력이 중요하고요.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좀 막말로 좀 이렇게 쥐어짜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용은 마치 이게 손톱 같은 겁니다.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잘 억제해 줄 수 있느냐. 비용은 비교적 숫자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비율이 줄어드는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회사 중에서는 대한약품 같은 회사가 이 비용을 정말 지독하게 구두쇠처럼 잘 관리한다, 이런 느낌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중에 하나로 더 언급할 수 있는 거는 세금입니다. 이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 세금을 지불하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줄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절세까지를 비용과 관련된 경영 활동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익인데요. 저는 이익과 재배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경영활동을 통해서 그 자체로 움직일 수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프로세스의 종속 변수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잘하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매출을 늘리고 확장을 하고 비용을 적게 쓰면은 당연히 이거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남긴 이익을 한 해, 두 해만 장사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잘 재배치해서 이 루틴을 다시 더 크게 불려갈 수 있는 씨앗을 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먹어버려요. 사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창고에 다 쌓아놓는 것도 좀 미련한 방법이죠. 좋은 농부는 먹을 거를 적절하게 남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나누고, 그러면서 씨를 따로 빼둔 다음에 이거를 다시 파종을 해서 다음 농사, 다다음 농사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재배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퓨머라는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연을 재련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슬러리라는 잔사물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퓨머를 통하면은 거기서 뭐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뽑아낼 수 있어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되고 실제로 그 퓨머 가동을 통해서 이익이 업그레이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퓨머라고 하는 거는 몇 기 정도를 놓으면은 나오는 슬러리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고려아연은 그동안 그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앞에 퓨머가 이걸 늘리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하면 비용 부분을 줄이는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가 예를 들면 ESS를 설치한다든지 자체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요. 그리고 아연 대신 다른 좀 싼 원료를 넣어서 또 비용을 줄이는 그런 시설들을 계속 투자를 해 나가면서 이익을 또 올려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거의 10년 이상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뭐 실적과 주가가 올랐고요. 비철금속 좀 올드한 그런 산업이지만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고려아연 되게 경영을 잘한다. 저기는 뭐 자식한테 물려줘도 될 만한 회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 비즈니스 자체보다는 이쪽 부분에서의 경영 역량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경영 파트는 이해관계자 관리 사이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막연하실 텐데요. 이걸 네 부분으로 이해관계자를 나눠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 회사의 조직 관리, 두 번째는 경쟁사 관리, 세 번째는 정부 규제 관리, 네 번째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주주 관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잘하면 이해관계자 관리에서 잘한다, 경영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직 관리에 해당하는 건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 인재 영입, 노사 관리, 필요할 때는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 메리츠 금융그룹을 좀 예로 들고 싶은데요. 증권사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차별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중하위권이었던 증권사가 상위권 증권사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이 다 작용을 했었습니다. 구조조정도 하고요. 핵심 인재들을 데려와서 좋은 보상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핵심 임원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노사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면서 금융권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순위 변동을 가져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메리츠가 경영을 참 잘하는구나, 바로 이 부분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쟁사 관리인데요. 사실은 관리라기보다는 싸움에 좀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경쟁사와 잘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전자잖아요. 작년 3월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었는데, 그 근거는 따지고 보면은 오랫동안 다 알만한 회사니까 그 회사의 경영 이력을 보면서 아, 이 회사는 경영을 되게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텐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보여줬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80년대부터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위권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세계 1위가 될 때까지 그 모습들을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경쟁자를 압도하는 미세공정에 투자를 한다든지,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진입장벽을 높게 계속 쌓아왔던 부분들, 그것을 저희가 말로 다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경영 능력에 탁월하면서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에 주식을 사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규제는 없으면은 참 편합니다.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는 것들을 대부분 경영자들이 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예를 들면 은행이나 유틸리티는 규제를 많이 받고, 하지만 뭐 포털이라고 해서 덜 받고 IT 회사라고 덜 받고 그렇진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정부의 규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항상 그런 순간들이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오게 되는데, 똑같은 규제를 받더라도 경쟁사에 비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얼마나 잘하는가, 똑같이 그 업계에 규제라는 악재가 생겼는데 어떤 회사는 잘 대응해서 적응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회사는 규제에 대해서 불만만 토로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전자가 경영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런 경영자의 능력을 회사 내부적으로는 정무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를 크게 좀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실리를 챙기는, 저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주주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주정책들, 뭐 배당, 자사주 매입, 한마디로 이 부분들은 얼마나 잘 주주들을 위해서 분배하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주주정책이라고 부르는 부분인 거죠. 이거 얼마나 잘하냐. 그리고 회사의 내부자들은 회사의 내용들을 다 알지만 그거를 밖에다 얘기하지 않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소통을 하느냐, 회사의 내용들, 계획들, 비전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만 또 실행하는 능력을 보면서 아, 이 회사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나, 실행력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거는 회사의 어떤 뭐 비밀스러운 내용을 얘기한다 이런 거보다는 회사의 기본적인 장기적인 방향들부터 최근에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잘 이목력에 정리해주는 이런 회사가 주주정책을 잘 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SK 같은 회사가 그래도 대기업 중에서는 소통이면 소통, 주주정책이면 주주정책 모두 다 균형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조직관리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SK그룹의 CEO들은 주가로 인사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주라는 이해관계자를 본인이 뭐 승진을 하거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해관계가 잘 맞아져 있을 때 이런 주주관리가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두 책의 내용을 합쳐서 좋은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